다들 뉴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LA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시위와 폭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위는 지금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여기 보이는 것처럼 LA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같은 서부에서 시작해 중부를 넘어 뉴욕과 워싱턴이 있는 동부에서도 점차 더 강한 수위의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 이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것은 바로 트럼프가 갑자기 발표를 해버린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정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 정부의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LA 지역을 돌며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멕시코로 강제 추방하는 작전을 시작하니까 불법 이민자가 많은 LA 지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게 된 것이 그 시작인데, 이게 처음에는 보통 일반적인 시위처럼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는 시위대들이 일부 고속도로도 점거해버리고 또 시내에서 차들도 불에 태워버리는 등 점점 더 폭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미 정부에서는 그에 맞서 무려 주방위군 군인들을 2,000명이나 출동시키고 또 장갑차 등 군대 장비까지 투입하면서 이제는 거의 전쟁터 수준으로 변해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LA 시위 및 폭동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미국의 인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백인이 대략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은 인종이 바로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인구인데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이웃 멕시코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흑인의 경우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0%의 히스패닉 인구의 통계는 불법 이민자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전체 인구의 25%까지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A나 미국 서부 지역에 살고 있는 히스패닉 인구들 가운데 약 1,300만 명 정도가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미국으로 넘어와 생활을 시작한 지가 때론 수십 년 이상 되어 이미 가정을 꾸리고 직장도 여기에 다 있으며 아이들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 사실상 삶의 모든 것이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며 사람들을 체포하고 미국 밖으로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삶의 모든 터전을 잃게 되어버려 거의 목숨을 걸고 투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 불법 이민자들이 모두 쫓겨나게 되면 그동안 미국의 식당, 공장, 세탁소, 마트 등 거의 산업 전반에서 저임금 노동자 자리를 채우고 있던 인력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어버리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많은 자영업자들도 최근 안 그래도 너무 어려운 미국 경제 사정에 더해 또 도시 전체에서 매일 커다란 시위까지 벌어지며 혼란스러운 것과 함께 이제는 기존 직원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까지 더해져서 미국 정부의 이런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그런 시위 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정말 생뚱맞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위대를 가장한 사람들이 상점과 가게를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상품들을 마구잡이로 훔쳐서 달아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 LA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 매장도 완전히 털려버려 지금 운영을 중단했고, 주변의 보석상들도 당연히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되었으며, 심지어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일반 매장들에도 그 도둑분들께서 떼거지로 몰려와서는 상점 내부 물건을 깨끗하게 털어가 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최근 점점 더 많이 LA 지역들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매일 더 많은 주변 지역으로 이런 일들이 번지고 있어 해당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이 번져가고 있는 그 길목에는 바로 우리 교민분들이 계시는 코리아타운도 위치하고 있어 한국 교민들 또한 최근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뜬금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갑자기 자기 SNS 트위터 계정에다 웬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건데 바로 우리 루프탑 코리안, 즉 지난 1992년 4월에 시작된 그 원조 LA 폭동 중 코리아타운을 지키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가 저항했던 바로 그 전설의 한국인들의 사진을 뜬금없이 올리며 루프탑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 모든
모든 폭동은 지붕에서 한국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멈춘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포스팅을 올린 것입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포스팅을 올린 의도는 아마도 최근 LA 지역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와 또 약탈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보니 그들에게 겁을 주어 그런 불법 시위와 행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런 포스팅을 올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 자꾸 그렇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하게 되면 지난번처럼 또 한국인들이 등장하게 되어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고 일종의 비유적으로 경고를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좀 궁금해집니다. 가정집에서도 총을 몇 정씩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그리고 온갖 종류의 엄청 무서운 갱들이 가득한 이 LA에서 고작 그 한국인이 뭐라고 마치 영험한 힘을 발휘하는 신비한 부적을 붙이듯 지금 미쳐 날뛰는 그들을 향해 그런 경고 따위가 도대체 왜 무서운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잠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 지난 1992년 4월에 미국 LA는 거의 일주일 동안이나 온 도시가 불타오르고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백인 경찰들이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남성을 잡은 다음 고속도로 옆에서 별 이유도 없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구타한 사건이 생기며 이 사건에 분노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인데, 그때는 평화적인 시위가 아닌 말 그대로 분노의 폭동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온 도시가 불에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엉뚱하게도 그 폭도들의 표적이 희한하게도 우리 한인타운으로 번졌습니다. 그 폭도들은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고 있던 베버리 힐즈나 월셔가 같은 백인들 부자 동네로는 나아가지 않고 당시 그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미국 사회의 가장 약자였던 한국인 교포들을 표적으로 삼은 다음 그들의 상점으로 몰려가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우리 한국인 교포분들에게 대신 분풀이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부족했던 LA의 경찰 병력들 중 대부분이 베버리 힐즈 등 LA의 부자 동네들을 보호하는 데 투입되다 보니 그때 코리아타운은 그야말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무방비 상태였고, 그렇게 경찰까지 벌인 코리아타운은 꼼짝없이 흑인들의 약탈과 분풀이 대상이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폭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모두가 다 코리아타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흑인 폭도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그 이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네, 그곳에는 바로 코리안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코리아타운에서 사람 좋은 얼굴로 세탁소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던 그 배불뚝이 한국 아저씨들이 사실은 전부 살벌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전사들이며, 그리고 그중 일부는 베트남전에서 사신이 되어 날아다녔던 무시무시한 전투 괴물들이었다는 사실을 그 폭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동 초기 폭도들이 난입하며 한인타운 여기저기에서 건물과 상점들이 불타고 약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평소 써오고 있던 그 착한 마스크를 잠시 벗어 내려놓고는 모두가 각성하여 순식간에 원래의 그 전사 모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효율의 민족 한국인답게 전투 모드가 켜지자마자 정말 일사불란하게 행동에 돌입합니다. 즉 자체 연락망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며 소집 불과 4시간 만에 완벽한 전투 지휘 체계가 완성되었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무기와 자원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질 지역에 대한 지형 파악이 완료되면서 소집 6시간 만에 각자 특기에 따라 보직 분류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그렇게 소집 채 24시간도 되기 전에 완전한 군대 조직이 정말 순식간에 완성되었습니다. 소총수와 저격수들, 보급 라인, 그리고 베트남전에서 전설이 되었던 그 한국 특유의 다중 진지까지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당시 코리아타운에 있던 한국인들의 상가 건물은 폭동이 시작된 지 채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완벽한 전투 진지이자 요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헬기를 타고 코리아타운 주변을 날아다니며 당시 상황을 전하던 여러 미국 방송 뉴스들을 통해 이 상황을 TV로 지켜보던 미국인들은 그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는 말 그대로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때 전쟁 참여 경험이 있던 당시 한 기자는 이 광경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건물 옥상의 진지를 구축했고 그 옥상마다 스나이퍼들이 거리를 모든 방향으로 내려다보며 조준하고 있으며, 이들 한국인 전사들은 모두 손에는 소총을 그리고 허리에도 권총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만든 진지나 대공 초소들은 모두 그냥 민간인들이 급하게 어설프게 만든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치밀하고 무서워. 즉 누구든 거기 잘못 뛰어들어갔다가는 순식간에 포위가 되어 벌집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군사적 전문성을 가진 킬존으로 구축되어 있어 너무도 놀랍습니다. 실제로 당시 코리아타운 곳곳에 요새화된 이 상가 건물들의 경우 일단 건물의 옥상은 모두 완벽한 엄폐물을 갖춘 사격 진지로 구축되어 그곳에서 사방으로 향해 스나이퍼들이 조준을 하고 있었고, 또 땅에서도 건물 진입로부터 입구까지가 이미 완벽한 함정으로 만들어져 있어 폭도들이 어찌어찌 그 입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온다 해도 그때부터 각종 장애물들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있어도 절대 살아서는 나갈 수 없는, 마치 호텔 캘리포니아처럼 침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서 위로 아무런 엄폐물도 없는 킬존이 나오며 건물 위 사방에서 쏟아지는 집중 사격에 벌집이 되어야만 하는 실로 엄청나게 무서운 구조로 구축이 되어 침입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구축되며 완성되는 과정을 하늘 위에서 헬기를 타고 촬영하며 전송된 TV 뉴스를 보고는 당시 미국의 전 국민이 기겁하며 놀랐던 것입니다. 또 그래서 해당 뉴스가 방송을 통해 전해지자 그 뉴스를 본 흑인 폭도들 사이에서도 지금 코리아타운 근처에 가면 죽는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이후 폭도들은 코리아타운에서 급하게 방향을 틀어 다른 곳으로 몰려갔던 것이 바로 1992년 당시 LA 폭동이자 그때 미국인들이 목격한 우리 한국인들의 진짜 살벌한 모습, 즉 매운맛 코리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LA에서 커다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폭도들을 향해 우리 매운맛 코리안들, 다시금 그때 그 전설의 루프탑 코리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더 이상의 폭력 시위를 확산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코리아타운 근처로는 몰려가지 말라고 그들에게 무언의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게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잘 실감을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 남자들 가운데 약 99% 가까이가 다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막 일주일, 2주일 해병대 캠프 같은 것을 다녀온 게 아니라 우리 앞 세대의 경우 개인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3년, 그리고 우리 세대의 경우 약 2년 이상을 실제 전투를 치르는 군인이 되어 군대 안에서 자고 먹고 훈련하고 싸우면서 실제 군인으로 다들 평균 2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게 왜 무섭냐 하면 평소에야 다들 이 사람들도 각자 생활을 하며 각자 마스크를 쓰고 순한 맛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들이 군인으로 변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옷장에서 군복 꺼내어 갈아입는 그 시간이면 충분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이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군대로 변하는 것은 대략 반나절 정도면 각 지역 도시마다 소총수부터 자주포와 탱크 조종사, 스나이퍼와 건물 파괴와 다리를 놓는 공병 부대 등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가 단 하룻밤이면 갖춰지는 어쩌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옛날 선조들께서 평소에는 그 농부의 마스크를 쓰고 농사를 짓고 있다가 나라에 일이 터지면 즉시 전사로 변신하여 싸우던 그 DNA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늘 사방이 적에다 또 침입과 공격 또한 끊이질 않았던 것에 더해 그러면서도 이 척박한 땅에서 먹고 살려면 그 적은 인구로 계속 농사를 짓고 일을 해야만 해서 전담 군대를 두지 못해 그 대신 국민들 전체를 군인으로 만든 다음 평시에는 시민으로, 전시에는 군인으로 운영하던 그 전통이 마치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20살 청년부터 70살 할아버지까지 나라의 남자들 모두가 조준 사격이 가능한 훈련된 군인인 곳, 그래서 언제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완전히 준비된 전사들인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미국과 세계인들에게 가장 잘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92년 LA 폭동 당시 우리 루프탑 코리안 전사들이며, 오랜만에 트럼프 주니어 덕분에 그분들을 다시금 떠올려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쪼록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이민자 관련 문제가 부디 평화로운 방법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LA의 폭도분들의 경우 트럼프 주니어 아저씨의 조언을 잘 새겨들어 당장 그 모든 폭력적인 행위를 멈추고 무엇보다 절대로 코리안타운 쪽으로는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앞으로 약 10년 내 전 세계 최첨단 무기 시장에서 가장 커다란 변수이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될 다크호스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독일, 그리고 특히 프랑스 등 세계 최대 방산 국가들에서 지금 눈이 사팔뜨기가 될 정도로 주시하고 있는 무기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헤비급 올 어라운드 스텔스 전투기이자 F-22의 배다른 동생인 KF-21입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조금 전 우리 KF-21을 소개하며 스텔스 전투기라고 한 것에 대해 아마 또 몇몇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은 KF-21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며 또 5세대 전투기도 아닌데 자꾸 그걸 두고 5세대니 아니면 4.5세대니 이렇게 표현한다고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지적은 맞습니다. 우리 KF-21은 아직은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며 또 그래서 아직은 5세대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KF-21을 그냥 일반 4세대 전투기로 분류하는 것은 마치 포르쉐의 의자가 4개 있다고 해서 그걸 스포츠카로 분류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조금 애매하면서도 정확하지 않은 분류입니다. 왜냐하면 이 KF-21의 경우 미사일 같은 무기가 F-22처럼 동체 내부에 수납되지 않고 밖에 달려있기 때문에 F-22나 F-35와 같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보다는 그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KF-21이 F-15기와 같은 4세대 전투기들처럼 취급되는 것은 우리 KF-21 개발자 분들께서 들으시면 너무도 섭섭하실 지적인 것이, KF-21은 레이더로 보았을 때 거의 아주 작은 새처럼 작게 보일 정도로 그 스텔스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전투기입니다. 물론 F-20이나 F-35의 경우 아예 안 보이거나 또는 작은 곤충 정도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스텔스 능력이 더 뛰어난 것이 차이일 뿐, KF-21도 엄연한 스텔스 전투기이며 이제 무장 수납에 대한 개량이 좀 이뤄지고 나면 F-22 못지않은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베이스가 이미 다 갖춰진 기체인데다 또 KF-21은 전 세계 모든 전투기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참고로 KF-21의 디자인이 괜히 멋부리려고 F-22와 판박이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태생부터가 최상급 스텔스기로 완성되기 위해 개발되고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 KF-21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차를 살 때도 보면 보통 7년에서 8년 사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과 성능을 가진, 그리고 거기다가 완전히 새로운 가격까지 가진 신차가 나오고 또 그 중간마다 대략 4년에 한 번씩 페이스 리프트라고 하여 그 사이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중간 모델이 나오곤 하는데, 그렇게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전 모델과 비교하여 신모델의 경우 완전히 신세계처럼 보일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KF-21의 경우 아직 시제품도 완성이 되지 않았을 정도로 동체의 페인트도 마르지 않은 정말 신차 중의 신차인 반면, KF-21의 가장 큰 경쟁자이자 지금 우리 KF-21의 등장으로 갑자기 구닥다리가 되어버려 곧 엄청난 매물이 엔카에 쏟아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라팔의 경우 처음 개발이 시작된 것이 무려 1970년대이고 그래서 첫 비행을 한 것이 1986년입니다. 아니, 요즘에는 사람도 86년생이면 결혼해줘 듀오에서도 한 500점 깎이고 등록해야 하는데, 하물며 하늘을 나는 전투기가 86년생이면 너무도 오래된 기종인 반면 우리 KF-21은 그 첫 비행을 한 것이 2022년이 마치 신생아 같은 그야말로 최신 중의 최신 기종입니다. 그래서 KF-21에는 최근 몇 년간 세계 방산 시장에 출시된 가장 최신 최첨단의 레이더와 센서 등 온갖 신기술들이 총망라하여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또 그런 관심만큼 가장 최신 기술이 모두 집약되어 있는 최첨단 전투기가 바로 우리 KF-21입니다. 그리고 KF-21의 경우 이게 전투기 불모지에서 정말 뜬금없이 이렇게 대단한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것도 진짜 놀랍고 대단한 일이지만, 더 대단한 것은 KF-21의 경우 그 어떤 시행착오도 없이 그냥 한 방에 설계부터 개발, 그리고 첫 시험 비행부터 이후 모든 테스트를 10점 만점에 10점으로 통과하며 진짜 초고속으로 완성된 성공적인 프로젝트라는 점 또한 단지 대단한 것을 넘어 주변 모든 국가들이 크게 놀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물론 우리 한국인들은 아무도 전혀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잠수함도 아무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1990년대 초 독일에서 다 썩어가는 고물 잠수함 한 대 사와서는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밤마다 매일 뭐 뚝딱뚝딱 하더니 불과 30년 조금 지나니까 도산 안창호함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성능과 완성도를 지닌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빼고는 아무도 적수가 없는 세계 최강의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지를 않아. 아니면 빌려준 돈 대신 러시아에게서 받아온 고물 탱크를 가지고 이번에도 또 자기들끼리 뭘 막 뚝딱뚝딱 하더니 오늘날 전세계 최강 전차인 그 이름도 끝내주는 블랙팬서 흑표를 완성했기 때문에 고작 아무 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그 어떤 시행착오도 없이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를 한 방에 개발해낸 것 같은 사소한 일에는 우리는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와는 다르게 지금 너무도 놀란 세계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벌써부터 이 KF-21을 구매하기 위한 해피콜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KF-21이 아니면 그 노인 학대 라팔을 구입해야 하는데 얼마 전 라팔이 인도와 파키스탄 전투에서 무려 중국산 전투기에 밀려버린 사건도 있고 또 라팔의 경우 우리 KF-21에 비해서는 그 스텔스 능력은 물론 향후 업그레이드 잠재력에 있어 비교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라팔을 구입하려고 번호표 받고 대기하던 수많은 국가들이 최근 KF-21이 성공적으로 초반 테스트를 모두 한 방에 통과해버리자 지금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전세계 최고 인기 아이돌 불방망이인 K9 자주포의 경우 대당 가격이 약 80억 원이고 우리 흑표 또한 대당 가격이 130억 원 정도 하는데 KF-21의 경우 대당 가격이 무려 1,100억 원에 달해 그 단가 자체가 넘사벽으로 높습니다. 즉 KF-21 100대를 수출하면 그건 K9 1300대 가까이 수출하는 것이고 또 K2 흑표를 850대 수출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전투기는 그 매출도 헤비급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KF-21에 관심을 크게 보였던 국가들 가운데 아마도 우리의 첫 고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동의 강남인 두바이의 국가 UAE입니다. 참고로 이 UAE 또는 아랍에미리트라는 이름은 중동연합이라는 뜻이며 1908년 중동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되면서 가장 먼저 옆 동네에서 사우디 가족들이 국가를 만들며 크게 성공하자 그 모습을 본 주변에 있던 아주 작은 7개 부족들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며 서로 연합해서 1971년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아랍에미리트이며 우리가 잘 아는 두바이의 경우도 그 7개 부족 중 하나였고 대신 수도는 아닌 그러니까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이 있듯이 수도는 그 7개 부족 중 가장 컸던 아부다비이며 두바이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의 강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 계약서에 사인한 이후부터 약속했던 돈도 주지 않고 또 중간에 몰래 기술까지 훔쳐가다 걸린 것도 모자라 얼마 전에는 멀쩡하게 KF-21이 완성되고 있는데 갑자기 경쟁국가 프랑스로부터 라팔을 무려 42대나 구매한 것에 더해 최근에는 또 우리 KF-21 대신 터키의 전투기인 칸 개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혀 우리를 계속 놀라게 했던 인도네시아 때문에 그간 속이 많이 상해했던 우리나라에게 약 한 달 전 UAE의 공군 대표단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UAE 고객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약 2년 반 전 우리 청궁이 개발을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와서는 당시 우리나라 방산 계약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었던 무려 4조 2천억 원어치 청궁을 한 방에 쇼핑을 해가신 대한민국 방산 마트에 있어 최고 등급 VVIP 고객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KF-21 개발이 거의 끝나자마자 또다시 방문을 해서는 사실상 구매 약속 계약이나 다름이 없는 구매 의향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건 단지 단순한 관심 표명을 넘어서서 앞으로 UAE가 남은 KF-21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대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자 또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알박해 하고 있던 그 기술 협력 파트너 자리 또한 UAE가 대체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UAE는 엄청나게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무인기, 초음속 항공기 그리고 각종 첨단 무기 시스템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UAE의 입장에서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을 전천후 전투기이자 온갖 종류의 최신 첨단 기술들이 집약되어 투입된 우리 KF-21에 투자를 하고 또 그 기술력도 함께 공유받을 수 있는 기회는 UAE에게 있어서도 천혜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방문했던 UAE 대표단의 KF-21 시찰 과정에서 전 세계 국가 간 방산 구매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던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바로 UAE 대표단의 아잔 알리 알루아이미 사령관이 직접 테스트 파일럿이 되어 KF-21에 탑승해서 이게 무슨 동네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시승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전투기에 직접 탑승해서 시승 비행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다른 나라의 전투기에 방문 국가의 사령관이 테스트 파일럿으로 탑승한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방산 계약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너무나도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건 그만큼 우리 KF-21의 완성도에 대해 UAE 측이 탄탄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자, 나아가 그만큼 지금 UAE가 우리 KF-21 프로젝트의 새로운 파트너로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KF-21을 빨리 도입하고 싶어하는 그 속마음을 보여준 빼박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불모지에서 개발부터 초도 비행 성공까지 그 어떤 시행착오도 없이, 이건 마치 양궁에서 30번 연속으로 10점을 꽂아버린 것처럼 마치 기적과도 같은 연이은 성공을 이어오고도, 처음 계약하며 물린 인도네시아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이 많았던 우리 KF-21과 카이, 그리고 수많은 개발자 분들의 노고가 지금 아주 분위기 좋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UAE와의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그 모든 땀과 눈물이 조만간 빨리 보상을 받게 되고, 또 그래서 우리 KF-21의 남은 개발 과정도 이후 폭발적인 속도를 내면서 진행되어 KF-21이 전 세계 최강 전투기로 우뚝 서며 인도네시아 빼고 모든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전 세계 하늘의 수호자가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얼마 전 우리나라 오컬트 소설의 조상님이자 어쩌면 그냥 최고의 판타지 소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국내 소설 중 하나인 이 전설의 퇴마록이 무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것에 대해 영상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퇴마록의 경우 그 원작이 한번 읽기 시작하면 절대로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재미있는 것뿐 아니라, 이게 어린 시절 태어나서 거의 가장 처음으로 그렇게 완전히 몰입해서 읽게 되었던 소설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명작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과거 그 귀신도 도망칠 정도의 퇴마록 영화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솔직히 걱정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이후에는 그날 집에 돌아와 제발 이걸 시리즈로 만들어주기를 기도했을 정도로, 일단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정말 너무도 뛰어났고, 또 그 거대한 원작의 스토리 중 아주 작은 일부만을 다루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원작의 재미와 매력을 아주 잘 담아내어 엄청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퇴마록 애니메이션이 드디어 시리즈로 제작된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원했던 것은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곳에서 투자를 하여 최소 16부작, 욕심을 좀 부리자면 한 500부작 정도로 제작하여 그 원작의 스토리를 모두 다 애니메이션으로 옮겨주길 바랬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제작사인 로커스 측에서 최근 1편의 서사를 더욱 발전시켜 곧 2편을 제작한다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어, 물론 저 외에도 지금 그 후속편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너무도 많겠지만, 개인적으로 조만간 만나게 될 그 속편을 너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 제작 소식과는 별개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뉴스가 최근 있었습니다. 바로 원작 퇴마록, 그것도 기존 원작의 확장편인 외전 3 한 권까지 새로 추가된 그 추억의 퇴마록이 멋진 양장본으로 바로 얼마 전 재출간된 것입니다. 물론 저야 옛날에 사놓은 퇴마록 시리즈 전집을 보물 1호 모셔두듯 책장에 잘 모셔두고 있지만, 옛날에 재밌게 읽었다가 나중에 나이 들고 다시 생각나신 분들, 또는 어린 친구들의 경우 부모님이나 삼촌을 통해 이 퇴마록에 대해 알게 된 이후 한 권 읽은 다음 완전히 빠져버려 나머지 시리즈도 다 읽고 싶어 책을 찾는 경우 보통은 중고나라 같은 데서 찾아보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최초 출간물도 아닌 중간에 나온 책들인데도 불구하고 막 12권 세트에 45만 원이나 할 정도로 대한민국 중고책 시장에서 이 퇴마록은 지난 30년 동안 어쩌면 가장 인기가 많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퇴마록을 찾고 계시던 분들께서 더 이상 중고책 시장에서 책을 찾을 필요 없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끝내주는 디자인과 퀄리티로 재출간된 것입니다.
사실 이 퇴마록 재출간 소식은 이게 처음 기획되었을 때부터 우리나라 출판계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교보문고 광화문 본점에서도 이렇게 화려하고 거대한 홍보 부스를 따로 만들어 이번 퇴마록 재출간을 알리고 있을 정도로 이번 재출간은 우리나라 출판계에도 그리고 서점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이 퇴마록을 잊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독자들에게 있어 마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은 너무도 행복한 사건입니다. 이 영상 앞에 소개한 그 퇴마록 애니메이션의 경우 아마 어린 친구들의 경우 퇴마록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는 급 관심이 생기며 뒤늦게 퇴마록 소설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의견이긴 하지만 퇴마록 애니메이션이 아무리 잘 나와도 또는 나중에 엄청난 CG를 써서 퇴마록 영화가 다시 나온다고 해도 절대로 원작 퇴마록 소설이 주는 그 재미를 따라갈 수도 또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 얼마 전 퇴마록의 작가 이우영님께서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퇴마록은 그 세계관도 그리고 내용도 너무 방대해서 그걸 애니메이션 작품에 모두 담으려고 하면 무려 64편에 나누어서 담아야 할 정도로 이야기가 거대하며 또 그걸 드라마 시리즈로 만든다고 해도 최소 시즌 14까지는 가야 그 모든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퇴마록의 서사는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하자면 이 퇴마록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발표한 우리나라 최초의 초대형 오컬트 소설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소설은 이야기가 끝난 2001년 이후로도 계속 커다란 인기를 끌며 그래서 2013년이 되자 무려 1000만 부 판매라는 진짜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운 우리나라 출판계 전설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판매량인지 대략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 하나인 연금술사가 대략 200만 부 정도 팔렸고 또 출간 당시 전 국민을 부자 만들기 열풍에 몰아넣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300만 부 정도 팔렸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하 소설인 토지가 약 360만 부 그리고 한국 소설 중 가장 쫄깃한 긴장감을 주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600만 부나 팔리는 동안 이 퇴마록은 무려 1000만 부라는 비교 불가한 수준의 판매량을 올리며 사실상 글을 읽을 줄 아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예전에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어째서 이토록 많은 인기를 끌었냐 하면 단지 그때 시대 상황이 뭐 이런 종류의 소설이 인기가 많았다거나 아니면 작가의 이전 작품들이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다거나 따위의 이유들이 아닌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이유, 즉 이 퇴마록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재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자인 이우혁님의 경우 베스트셀러 작가는커녕 이전에 한 번도 소설을 써본 적이 없던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어느 날 무슨 계시를 받으신 거였는지 아니면 글 쓰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손이 움직인 것이었는지 당시 초창기 인터넷 커뮤니티였던 PC통신에다가 짧게 이 퇴마록을 연재로 올리던 것이 거의 전 국민적 그러니까 올리자마자 막 서태지 난 알아요급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후 그 인기에 답하기 위해 종이책으로도 나온 것이 바로 이 퇴마록입니다. 혹시 집에 원작 퇴마록 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 퇴마록 전집을 꼭 구입해서 오래오래 소장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퇴마록은 대를 물려 읽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고퀄 소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단 본인부터 이 전집을 주문해서 받는 순간 매일 조금씩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읽게 되면 최소한 앞으로 몇 달간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시리즈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 오직 텍스트로 읽는 오리지널 책만이 줄 수 있는 그 특유의 행복감에다 그리고 이게 또 퇴마록의 경우 판타지 작품이다 보니 그 어떤 최고의 CG도 구현해낼 수 없는 환상적인 장면들을 책을 읽는 내내 상상하며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차원에서 이 가격에 이토록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많지 않다고 봅니다. 게다가 또 이건 오직 한글을 자국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은 책 디자인이 1993년부터 출간된 그 오리지널 책 디자인보다도 오히려 더 멋지고 정말 잘 어울리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집 책장을
아주 근사하게 장식해줄 멋진 오브제가 되어주기까지 해서 아직 퇴마록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정말 부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탄산음료나 맥도날드 같은 것 좀 줄이고 또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던 것 한 달간만 맛있는 믹스커피로 바꾸어 마시며 대신 이 퇴마록 구입하고 그 환상적이고 가장 한국적인 오컬트 판타지의 세상으로,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빠져보는 독서의 즐거움 속으로 빠져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이 퇴마록을 읽어보셨고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소개가 필요 없으신 우리 중년분들의 경우 너무도 다행히 자비로운 신은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시어 이제 이 30년이 지난 지금 이 퇴마록을 다시 읽어보면 뭔가 익숙하면서도 마치 이걸 처음 읽는 것처럼 그 옛날 그 행복을 한 번 더 다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오랜 연인을 다시 만나듯 올 여름에는 선풍기 틀어놓은 시원한 거실에 앉아 이 퇴마록의 세계에 다시 한번 퉁덩 빠져보는 것이 어떨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올 여름은 아마 내내 이 퇴마록 읽으면서 집 소파에 앉아 피서를 떠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퇴마록의 작가 이우혁님께서 앞으로 총 4번에 걸쳐 교보문고 광화문점, 강남점, 대구점, 그리고 부산점에서 저자 사인회를 가지실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무려 퇴마록의 저자인 이우혁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 누가 저에게 너 이우혁 작가님 사인회에 갈래? 아니면 아이브 장원영 사인회에 갈래? 하고 묻는다면 이건 뭐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저는 무조건 장원영 사인회에 가겠지만, 다행히도 이 시기에 아이브 사인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전날 중 하루 이우혁님을 뵈러 갈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사인도 받으시고, 또 이우혁 작가님은 말씀이 아주 재미있는 분으로도 무척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서 이우혁님 실물도 보시고 또 말씀도 들으시는 특별한 경험을 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도 오래 기다렸던 이 퇴마록 재출간 소식을 드디어 알릴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은데, 다들 올 여름에는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오컬트 소설이자 그 첫 권 첫 장부터 한번 읽기 시작하면 절대 손을 놓을 수 없는 이 퇴마록의 매력에 오랜만에 다시 한번 흠뻑 빠져 이 더운 여름 다들 시원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세계의 여러 기관과 언론들에서는 매년 다양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각국의 현재 상황과 또 그 미래 잠재력을 평가한 후 그걸 보고서로 만들어 공개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온 한 평가는 특히 우리에게 너무도 희망적이고 기운을 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 다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포브스,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지 중 한 곳인 이 포브스에서는 매년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강대국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를 내리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경제적 영향력, 군사력, 국제적 동맹, 그리고 정치적 힘 등 몇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게 2005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무려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계속 들어왔던 힘 빠지게 만드는 우울한 소식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우리의 감정과는 달리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미국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축구 잘하는 사람 꼽으라고 하면 손흥민이 나오고, 또 피겨스케이팅 선수 물어보면 김연아가 나오는 것처럼 술 마신 후엔 여명 808, 돌침대는 별이 5개 장수 돌침대, 그리고 꽃배달은 황비용 사구 플라워인 것처럼 그냥 너무도 당연하게 미국이 1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국가 GDP가 무려 30.34조 달러로 우리의 15배가 넘는 데다 또 나라 크기도 대략 100배 정도 되는 나라인 것에 더해 오늘날 세계 최강 기업이라고 불리는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 등 마치 국가별 축구 친선 경기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메시와 호날두, 음바페, 네이마르 등 막 지구 인구 70억 명 중 뽑은 가장 센 11명을 데리고 나와서는 거기다가 또 심판까지 그 선수들 가족이 보는 상태에서 시합을 하는 것처럼 솔직히 아직 아무도 미국에게는 게임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미국에게도 진짜 신경 쓰이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리스트의 2위 국가인 중국입니다. 중국의 순위가 이렇게 높은 것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얼마나 싫어하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들도 보면 정말로 나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늘 사업이 잘 되며 승승장구하는 기업들도 있듯이 세계인들이 중국을 아무리 싫어해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 잠재력과 또 이제는 꽤 강력해진 군사력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히 AI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기술력은 그냥 비웃고 넘어갈 만한 수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최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그런 중국의 성장 추이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말고 면밀히 주시하고 분석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3위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공교롭게도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어마어마한 땅 부자 국가들입니다. 셋 다 그냥 평균적으로 대략 우리나라의 100배 정도 되는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GDP는 미국과 중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미국이 약 30조 달러, 중국이 19조 달러인데 반해 러시아는 약 2조 2천억 달러 정도로 미국, 중국과는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고 훨씬 작은 나라인 우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건 러시아가 한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엄청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인구도 그 나라 크기에 비하면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1억 4천만 밖에 되지 않고 금융도 약하고 사회의 부패 지수도 매우 높은 데다 또 주변 동맹국 관계도 전혀 탄탄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지만 대신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 영역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와 군사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녀석이 인성도 성격도 엉망인데다 생긴 것 또한 오징어도 피할 만큼 못생겼고 또 학창시절 공부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어서 머리도 정말 나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살고 또 우리와는 다르게 항상 엄청 예쁜 여자친구들과 사귀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그 친구의 할아버지가 명동에 500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 월세로만 매달 500억 원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거기다가 또 이 친구는 태생적으로 거의 효도르 수준으로 싸움을 잘해서 주변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그렇게 다른 10가지 조건이 다 낙제 수준이어도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조건이 그냥 넘사벽이어서 세계 최강 국가로 군림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도 겉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의 영토 확장 야욕을 강력하게 비난하고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뒤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여전히 수입하면서 그 경제적 관계는 끊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수도인 모스크바 빼고는 지방 지역들의 개발 상태가 후되어 있는 나라 전체의 사회 복지와 경제적으로만 볼 때는 거의 후진국에 가까운 국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무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고 또 우주 산업이나 첨단 미사일 기술 같은 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 무기 관련 빼고는 제조업 또한 아무것도 없어서 수출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영토에서 나오는 천연가스가 너무도 많고 풍부하다 보니까 오직 그것만 가지고 그 거대한 국가가 버티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이 러시아를 무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러시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 숫자는 러시아가 5,580기, 미국이 5,040기, 중국이 약 500기, 프랑스가 290기, 그리고 알콩달콩 요즘 서로 과격하게 썸을 타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사이좋게 각각 170기씩 있고 이스라엘이 대략 90기, 그리고 바로 우리 윗집에 사는 미친 친척인 북한 또한 이제는 벌써 50기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는 세계 3위권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이 지구를 리셋할 수 있는 종말 버튼, 즉 세계 핵무기의 절반 가까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기형적이기는 하나 종합적으로 볼 때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초강대국입니다. 4위는 썩어도 준치 영국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오리지널 미국이자 그런 미국에게 너무 먼 마당에다 멀티를 했다가 갑자기 그 멀티한테 분가를 당하며 패권을 빼앗겨버린 케이스로 그리고 최근에는 매우 황당한 브렉시트 사건까지 겪으며 경제와 군사 그리고 국제 정치 모두에서도 세계 최강 패권국에서 밀려난 지 좀 되는 저 옛날 초강대국인 영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4위에 랭크되며 여전히 강력한 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위는 아마 많은 세계인들이 경제든 군사든 실질적인 세계 최강대국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국가인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GDP가 대략 5조 달러로 우리의 2.5배 정도 되는 국가이다. 여타 경제적 잠재력에 있어서도 사실상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국가이고, 또 군사적으로도 예전에 2번이나 크게 사고를 친 덕분에 지금은 주변 눈치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도 알아서 매우 자중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군사 능력 면에서도 세계 3위 안에 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잠자는 사자가 바로 독일입니다. 절대로 저 사자를 깨워서는 안 되는데 요즘 러시아가 자꾸 저 사자를 자극하며 잠을 깨우려고 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러시아가 무서운 게 아니라 독일이 깨어날까봐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일 정도로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경제와 군사력, 그리고 나라의 전반적인 경쟁력 모든 부분에서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진정한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을 바로 뒤에서 쫓고 있는 6위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한국은 반도체와 각종 전자장비 및 첨단 산업, 그리고 배터리 분야에서 이미 강력한 글로벌 선두 국가로 군림하고 있고, 또 소프트 파워로 일컬어지는 일명 K컬처 부분에서 단순히 좀 인기 있는 아시아 국가의 영향력을 넘어서서 미국 헐리우드의 영화와 드라마들을 제치고 세계인들이 가장 즐겨 많이 보는 작품들을 내놓고 있고, 또 BTS나 블랙핑크의 경우 미국 팝스타들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다 휩쓸고 있는 데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 방산 무기들이 육해공 무기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들로 꼽히며 인정을 받는 것을 넘어 어마어마한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어. 그렇게 한국은 앞서 본 3위 러시아와는 다르게 마치 아시아의 독일처럼 모든 영역에서 두루 최고의 역량을 보이고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앞서 본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비교조차 힘든 수준의 작은 영토에서 고작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그것도 그 놀라운 성과 대부분을 지난 약 30-40년 전후 이뤄낸 것을 생각해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 가운데 6위에 꼽혔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 뒤 국가들의 순위를 좀 빠르게 살펴보자면 바로 뒤 7위에 프랑스가 있고, 그 뒤 8위에 일본이 있으며 9위는 이 지구별에서 가장 큰 주유소를 운영 중인 오일 부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끝으로 10위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바로 뒤에 인도와 이탈리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올해 포브스에서 발표한 2025년 현재 전세계 최고 강대국 순위입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시겠지만 최근 있었던 여러가지 좋지 않은 사건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모두가 누리며 기뻐했던 세계 최강 반도체 국가라는 자부심, 또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음식에서조차 전 세계를 장악해버린 K-팝과 K-문화의 놀라운 활약, 그리고 진짜 이제는 말하면 입만 아픈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대한민국의 육해공 방산 능력 등, 그렇게 내 나라에 대한 그 드높던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실 지금은 이전에 비해 많이 꺾여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잠깐 지나가는 한낱 꿈이었나 보다 하는 마음도 들고, 거기에 더해 이제는 삼성전자도 예전만 못하고 또 무척 심각한 저출산 문제까지 더해져서 이제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향하던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도 모두 끝나버렸고 이제부터는 우울한 미래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최근 그런 마음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은 어떤 요행이나 또는 행운에 의해 운이 좋아서, 또는 최근 몇 년 동안 뭐가 반짝 일이 좀 잘 풀려서 그렇게 가볍게 올라온 것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로 근대사 동안 끊임없는 불행의 연속을 견디며 오직 실력으로 그 모든 불운을 뚫고 불사조처럼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절대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많은 공이 들어간 탑입니다. 아주 많은 땀과 눈물, 그리고 피와 한으로 쌓아 올린 과거 이 땅에 살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한국인들의 염원의 탑입니다. 절대 쉽게 무너지지도 않을 것은 당연하고, 조만간 스스로 재정비를 하여 앞으로도 한참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마치 강철처럼 튼튼하고 높은 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고비들을 늘 슬기롭고 강인하고 잘 이겨냈다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과거 IMF 직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우리의 기억처럼 분한 것도 절대 참지 못하고 또 절대 지고는 못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그동안의 손해가 너무 억울해서 그 고비 직후에는 모두가 차돌처럼 똘똘 뭉쳐 엄청나게 성장하며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높아졌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될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가 기존에 우리가 원래 잘하던 분야들에서는 물론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여러 분야들에서 그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아마 우리나라 역사 최고의 황금 시대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우리 인류의 역사와 전 세계 국가들의 흥망성쇠 그 거대한 빅 사이클의 패턴을 보면 큰 성공이 있은 이후에는 반드시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시스템의 쇠퇴와 사회의 내리막이 시작되고 또 반대로 어떤 큰 혼란과 실패 뒤에는 이전의 성공보다 훨씬 더 큰 대성공의 기회가 찾아오며 크게 발전하고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매우 공교롭게도 딱 그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곧 우리나라에게도 그 폭발적인 발전과 성공의 기회가 다시금 찾아올 것 같아 이런 국가와 사회의 빅 사이클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한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소개를 했었는데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와 함께 전 세계 최고 헤지펀드의 끝판왕 대가이며 현재 그가 운영하고 있는 브릿지 워터 헤지펀드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일 헤지펀드사입니다. 이 레이 달리오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넘사벽의 경제 감각과 투자 능력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전 세계인들 모두가 최소한의 거시 경제 교육과 또 금융 지식을 교육받아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신이 그동안 공부한 인문학과 경제의 지식을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대표적인 책들 예를 들면 지난 2017년에 나온 원칙과 이후 2021년에 쓴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경우 아마존과 뉴욕타임즈 등에서 단지 베스트셀러만 된 것이 아닌 500만 권 이상 팔리며 굉장히 오랫동안 1위 자리에 올라 있었으며 또 그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정말 집중력이라고는 1도 없는 7살짜리 저희 조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예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유튜브 영상들은 현재 조회수가 거의 3억 회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그 귀중한 레이 달리오 두 권의 책 내용을 핵심만 아주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몇십 년의 경제 공부와 인문학 공부를 통해 깨달은 가장 강력한 통찰은 바로 이 세상에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반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빅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그 커다란 패턴을 이해하면 작게는 한 인간의 일생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주기, 그 다음에는 한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한 국가의 운명이 특히 그 경제적인 흥망성쇠의 관점에서 어떻게 예측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설득력 높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그는 국가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국이라고 불렀던 여러 시대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들이 처음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꼭대기 패권국의 자리까지 올라섰다가 이후 최고의 정점을 지나며 넘치는 풍요로움과 힘을 누린 다음 이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그리고 어떤 유사한 이유들로 인해 몰락하고 힘을 잃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그냥 지난 한 500년 정도만 뒤돌아보자면 그는 우선 1600년대에 들어서자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의 해군과 강력한 해양 무역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암스테르담 주식시장을 갖추며 빠르게 세계 패권국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네, 이 주식이라는 게 가장 처음 생겨난 곳이 바로 네덜란드이며 100대가 항해를 나가면 그중 대략 10대 정도밖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나 돌아온 그 10대에서 생기는 이익이 투자금의 수백에서 수천 배까지 높았던 먼 바다 무역 항해에 들어가는 커다란 기회와 리스크를 여럿이 분담하기 위해 처음 생겨난 것이 바로 초기 주식회사의 개념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여기 이 핵심 조건들, 강력한 군사력과 세계 최대 시장, 그리고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앞선 금융 시스템을 무기로 당시 네덜란드가 빠르게 세계 패권국으로 올라선 것은 오늘날 미국이 지금의 자리에 올라선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시대에는 나라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인데, 그래서 1600년대 약 100년 동안 네덜란드가 세계 최강 패권국으로 군림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섬나라인 영국은 자신들도 그 네덜란드와 똑같은 방법으로 강력한 해군을 키우고 해양 무역과 식민지 건설을 통해 시장을 키워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 더해 암스테르담처럼 런던에다가 세계 최대 금융 허브까지 만들어 그 돈을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불리면서 1700년대부터 1800년대 사이 세계 패권국이 되어 이후 100년을 세계 위에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지 않는 해라고 불렀던 영국조차 서서히 몰락을 맞게 되었고, 이제는 그 영국의 먼 마당 멀티였던 미국이 같은 방식으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힘과 또 미국 월가에다 만든 넘사벽 규모의 세계 최대 금융본부, 거기다가 또 자국의 돈을 세계 기축통화로까지 만들어 버리면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 최강 패권국으로 군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미국도 이제는 자신들이 그 다음 네 번째 패권국이 되겠다며 지금 약 40년 동안 경제와 금융 그리고 군사력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며 따라붙고 있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면서 앞서 네덜란드와 영국이 거쳤던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쳐 쇠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레이 달리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경제와 군사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또 인구수도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와 명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 달리오는 실제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며 세계 패권국이 될 확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내다보고는 있지만, 대신 그런 중국의 위협이 미국을 흔들어 미국이 이제 패권국의 정점을 지나 쇠퇴의 사이클로 들어서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최근 상황을 보면 그 관점은 크게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렇게 약 500년을 아우르는 긴 시야로 세계 패권국들의 부상과 몰락을 면밀하게 살펴본 그는 그럼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한 국가는 갑자기 강력한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또 그 국가들은 어떤 이유로 이후 몰락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합니다. 그가 볼 때 한 국가가 빠르게 최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나머지 다른 이유들이 아무리 많아도 마치 종이 카드로 지은 집처럼 모든 게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야말로 그 제국의 토대가 되어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해야 하는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혁신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네덜란드의 경우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 금융이라는 개념을 개발하고 무기화하여 단지 강력한 해군을 통해 식민지 국가들을 착취하는 것뿐 아니라 그렇게 쌓은 부를 엄청나게 빠르게 불렸고, 또 그 금융 기법으로 자신들의 식민지들로부터 추가적으로 많은 부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이미 네덜란드를 벤치마킹한 강력한 금융 무기가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혁신, 즉 증기의 힘을 사용한 당시로서는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제조업 산업 육성과 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창한 그 혁신적인 분업의 힘을 결합하여 단숨에 지구 최강의 제조업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국은 세계 최강 해군에다 세계 최강 금융 능력, 또 수많은 식민지에 더해 거의 가장 먼저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한 데 더해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제조업 산업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세계 패권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영광이 미국에게로 넘어간 지 벌써 70년도 더 됩니다. 미국의 경우 네덜란드가 금융혁신 그리고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실리콘밸리에서 기술혁명을 일으키며 그걸 무기로 삼아 전 세계 패권국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그 제국들이 그 시대에 맞는 다양한 혁신을 통해 빠르게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을 했다는 건 잘 알겠는데, 그럼 어째서 그렇게 대단한 국가들이 몰락과 쇠퇴의 과정으로 접어들게 되었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게 더 중요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그렇게 패권국이 쇠퇴하게 되는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을 하게 되지만 그 모든 사례들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한 가지 원인이 있다고 강조하는데, 그건 바로 방만과 내부 분열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나라가 너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자 과도하게 지출을 하며 군사력을 늘리고 식민지를 확장하려고 한 반면, 내부 사회를 다지는 데에는 점점 소홀히 하여 국가 내부에서 국민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고 많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영국과의 해군 경쟁에서 밀리게 되자 순식간에 패권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또 영국의 경우 역시 나라가 한동안 너무 잘 나가게 되자 네덜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군비를 지나치게
지나치게 늘리고 너무 먼 곳에 많은 식민지들을 연이어 세우며 나중에는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돈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진 상태에서 그 식민지 중 한 곳이었던 미국의 국민들을 너무도 심하게 억누르고 쥐어짜는 바람에 결국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탄생하게 만드는 단초를 스스로 제공하게 된 것에 더해 이즈음 나라의 내부 정치와 살림도 이미 너무 부실하고 각종 사회보장 제도들도 거의 무너지기 시작하여 국민들의 단결력 또한 상당히 훼손된 상태에서 갑자기 두 번의 세계대전을 그 중심에서 겪게 되며 국가 재정이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며 그렇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이미 영국은 더 이상 패권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역시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에 너무 기댄 정책 때문에 천문학적인 부채가 쌓이며 부담이 된 상태에서 지난 2019년 말 찾아온 역대급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아 오늘날까지도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못하며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1기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 내 극심한 정치 양극화와 사회 분열로 인해 미국인들이 단결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위협까지 닥치게 되며 만약 미국이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이후 미국은 과거 제국들이 쇠퇴의 과정으로 들어서던 그와 똑같은 길목에 들어설 수 있다고 레이 달리오는 우려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책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어떤 빅사이클에 대해 강조합니다. 한 국가가 발전을 시작하는 경우 처음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 국민들 전체를 단결시키고 사회 각 분야가 부패 없이 성실하게 노력하며 또 거기서 필연적으로 어떤 대단한 혁신까지 이루어지게 되며 그렇게 한 국가는 빠른 성장을 거쳐 강대국으로 올라서게 되는데 그렇게 그 성공의 정점에 서게 되면 서서히 그 정부와 사회의 각 분야들에서는 점점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되고 또 사회의 각 분야들에 대해 덜 신경 쓰고 관리도 하지 않게 되면서 부패가 만연하게 되며 또 그 부패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납득하지 못할 힘과 부의 격차가 극심하게 생기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갈등과 분열이 심화된 상황에서 나라의 부채는 늘어가고 생산성은 떨어지며 그렇게 나라의 기초 펀디멘탈이 매우 허약해진 상황에서 갑자기 그게 전쟁이든 아니면 팬데믹이든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땐 정말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도 몰락의 길로 접어들 수 있으며 또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그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겪으며 성공과 몰락의 빅사이클을 거쳐갔다는 것이 레이 달리오의 통찰입니다. 이 영상은 원래 이제 막 전 세계에 출간된 레이 달리오의 신간인 빅사이클을 소개하는 영상이긴 한데 빅사이클의 경우 주로 국가의 부채 그리고 그것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있어 어떤 중요한 원인 및 평가 기준점이 될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조명한 책인 반면 개인적으로 레이 달리오의 이전 책들을 아주 즐겁게 모두 읽어본 사람으로서 이 신간 빅사이클을 읽기 전에 또는 그것과 함께 레이 달리오의 이전 책들인 원칙과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원칙의 경우 레이 달리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그 벼랑 끝에서 오늘날의 자신까지 다시 재기한 과정을 설명하며 어떻게 하면 인생의 실패를 무기로 삼아 무너지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원칙들 첫째는 성공적이고 개인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인생의 원칙들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의 원칙들에 대해 절대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귀한 지식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자기개발 및 기본적인 기업 운영에 대한 기초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 기본을 쌓기에 매우 좋은 책이고 한편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경우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난 약 500년 동안의 세계 역사 그 중에서도 경제와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룬 아주 잘 쓰여진 일종의 국제 경제 역사서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 앞에 소개한 과거와 현재 강대국 관련 이야기들은 거의 모든 내용이 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서 매우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결국 한 국가를 튼튼하게 만들고 발전과 성공을 하게 만드는 것은 혁신이며 그 혁신은 국민들과 사회의 역량이 잘 단결하여 힘을 발휘했을 때 일어나는 귀한 선물입니다.
반대로 잘 나가던 국가가 망가지고 몰락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국민들과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하고 단결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단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하루면 시작되게 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다시 화해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를 하나로 똘똘 뭉쳐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운전대를 잡게 되었으면 좋겠으며,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다 함께 그 사이 멈추거나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신속히 복구하고 재정비하여 과거 IMF 때에도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한번 제대로 각성하고 뭉치면 정말로 무섭고 아무도 못 말리며 또 재난과 국난 직후에 더욱더 초인적인 괴력을 발휘하며 폭발 성장하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의 종특, 우리 한민족 그 단결의 알고리즘이 다시 또 발동하여 올해부터는 다시금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향한 그 멋진 도전을 하루빨리 전 속력으로 다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보통 우리나라의 육군은 일단 그냥 객관적인 수치만을 따진 산술적 스펙으로만 보았을 때 미국과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 4위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각각 거의 약 100배나 되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땅 덩어리 크기를 생각해 볼 때, 물론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상황 때문이긴 하지만 이토록 작은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고 아주 미스테리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국 육군의 전력은 사실상 그 덩치만 빼고 보면 마치 비계덩어리 돼지와 그보다는 덩치가 조금 작지만 온몸이 강철 같은 근육 덩어리인 프로파이터와의 싸움처럼 실제 전력에서는 사실 우리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라 중국은 애초에 그 F4에 언급된 것조차가 실수인데, 한편 러시아의 경우 역시 최근 전 세계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생각보다 그리 강하지 못했던 러시아의 육군 군사력, 특히 그 명성이 자자하던 러시아 기갑부대의 실제 전투력을 보고는 많이 놀라기도 했고 또 실망하기도 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이제 실전 전투 능력에 있어서는 K2와 K9 등 그 기갑부대 능력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육군의 전투력이 이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2위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육군의 전투력은 그냥 강한 게 아니라 덩치가 작은 웬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사자와 호랑이 그리고 커다란 불곰이 우글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서열 2위를 먹고 있는 상황처럼 매우 비정상적이고 신기할 정도로 강합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이 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 자체가 강인하고 똑똑해야 하며, 둘째는 그들이 가진 무기 역시 강해야 하고, 끝으로 그 사람들이 무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훈련의 강도와 질이 높아야만 합니다. 절대 참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 기질이야 여기서 말하면 입만 아프고, 옛날부터 올림픽에 나가서도 권투, 유도, 태권도, 사격, 양궁 등 마치 누가 운동선수가 아닌 특수부대 군인들을 선수복 입혀서 올림픽에 내보낸 것처럼 태생적으로 싸우는 종목에는 타고난 유전자를 가진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에 더해 이게 또 이 사람들이 머리까지 엄청 좋은데다 특히 뭘 만드는 손기술이 독일 아재들 뺨칠 정도로 좋다 보니,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그 무기의 성능들은 그냥 미쳤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도 보면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그 화려한 연구실에서도 엄두를 못 내던 그 소형 원자로를 토니 스타크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동굴 안에 갇혀서 뚝딱뚝딱 만들어낸 것처럼 사실상 세계 3차 대전이나 다름없었던 그 한국 전쟁을 치르며 나라의 모든 기반 시설이 망가져버려 이후 차근차근 미국에서 받아온 로켓 미사일, 독일에서 받아온 잠수함, 그리고 러시아에서 돈 대신 받아온 전차와 장갑차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연구실에 틀어박혀 막 뭘 뚝딱뚝딱 하고 나니까 누가 절대로 가르쳐 주거나 도움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막 김치 먹으면서 혼자 개발하더니 오늘날에 와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1위 전차와 자주포를 가지고 있는 나라, 또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1티어 온갖 종류의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세계 최대 최강 재래식 미사일이자 사실상 핵무기의 사촌뻘인 현무5라는 괴물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 또 거기다가 세계 최고의 초대형 디젤 잠수함과 이지스 군함까지 만드는 나라인데 더해 얼마 전에는 또 사실 그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5세대 전투기까지 단 한 번의 시도에 개발에 성공까지 해버리면서 그렇게 육해공 어느 영역 한 곳도 빠지는 곳이 없이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를 찍어버린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매우 신기하고도 괴상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그 무기들의 면면을 좀 더 살펴보면, 예를 들면 우리의 자랑 월드 불방망이 K9을 보면, 물론 이건 우리 K2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전세계 자주포들 가운데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릴 수가 있고 또 가장 높은 정확도로 가장 멀리 있는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데다 심지어 내부를 개조해 기계가 자동으로 포탄을 장전까지 해준다는 말도 안 되는 강점들까지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해 이 K9은 엘사가 사는 얼음의 나라 노르웨이부터 사막의 나라 사우디와 이집트 등 여러 중동 국가들, 게다가 최근에는 기계들도 땀을 흘린다는 열대 기후의 베트남에까지 수출을 한 것을 넘어 그렇게 눈밭과 사막 그리고 정글을 마구마구 달리는데도 고장 한 번 나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성능을 발휘하는 미친 신뢰도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은 더더욱 이 신비한 무기인 K9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K9의 그런 어마어마한 체력과 전투력은 다 우리나라의 그 정말 지랄 같은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올웨더 전천후 능력이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 봄이 되면 중국의 그 질 낮은 수출품들 가운데서도 원조이자 최악으로 꼽히는 바로 그 황사 먼지부터 시작해서, 또 여름이 되면 여기가 아마존이 아닌데도 미친 듯한 장마로 쉬지 않고 비가 내려 생기는 습기들, 그러다가 또 비가 멈추면 곧바로 30 몇 도까지 솟아 올라가 막 시원한 아프리카로 피서 떠나고 싶어지는 폭염에다 이제 겨울이 되면 저 위쪽 북한군들도 안쓰러워하는 끔찍한 겨울 추위까지, 이 모든 사이클을 매년 거의 3개월마다 돌아가며 견디며, 또 당군 할아버지께서 처음에 여기에다 나라를 세울 부지를 구입하실 때 살짝 사기를 당하시는 바람에 평지가 거의 없는 온통 산밖에 없는 곳에 나라를 세우시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기관 무기들은 모래와 먼지 그리고 습도는 항상 디폴트이고 늘 거의 45도에 육박하는 거친 경사는 기본인데다 여름에는 진흙 뻘밭, 또 겨울에는 얼음이 깔린 눈밭 위를 고장없이 누비며 달려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우리나라에서 순전히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내수용으로 개발한 우리나라 무기들은 노르웨이나 사우디가 아니라 심지어 화성에 갖다 놓아도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할 정도로 불사조 무기들입니다. 즉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면 우리나라의 이 지랄맞은 날씨와 기후는 그 바이킹보다도 훨씬 무서운 무적의 K9과 K2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보면 첫째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다 보면 둘째나 셋째도 대단한데도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 육군 무기들이 좀 너무 심하게 대단하다 보니까 다른 영역의 대단함이 덜 부각되는 면이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해군의 경우 전 세계에서도 그 무기 만드는 기술도 1타급이지만 그걸 운용하는 능력, 그 중에서도 특히 잠수함을 운용하는 능력은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1위를 하는 나라입니다. 아니 진짜 우리가 언제부터 이 잠수함을 운용했다고, 게다가 또 미국처럼 원자력 잠수함도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뛰어난 잠수함 운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미스테리 천지인 곳입니다. 이 잠수함의 경우 일단 그 무기 제조 능력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디젤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것도 어째서 우리나라가 현무5와 같은, 그러니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전세계 최대 최강 재래식 미사일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맥을 같이 하는데, 즉 미국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걸 승인을 해주지 않으니까 재래식 무기로 그 핵무기의 파괴력을 낼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런 현무5와 같은 변태 무기가 태어나게 된 것인데, 같은 이치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또 원하는 그 원자력 잠수함도 만들지 못하게 하니까 그 대신 이 디젤 잠수함의 기술력을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최대치까지 끌어올려 만든 괴물 디젤 잠수함이 바로 우리나라의 3000톤급이라고 쓰고 3999톤이라고 읽는 도산 안창호 잠수함입니다.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빼고 그냥 디젤 잠수함의 영역에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보다 더 성능 좋고 전투력이 뛰어난 잠수함을 건조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잠수함이 그냥 압도적으로 최고입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 해군은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혼자 독학해서 그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SLBM 기술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해 얼마 전 성공해버리며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뛰어난 장비뿐 아니라 그걸 운용하는 인력들의 전투력은 오히려 그 장비가 보여주고 있는 압도적 우수성보다도 훨씬 더 넘사벽으로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잠시 추억의 기차를 타고 림팩 훈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우선 이 림팩이라는 건 전 세계 해군들이 2년에 한 번씩 하와이 바다에 모두 모여 합동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군사 훈련을 하는 엄청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이 림팩, 그러니까 이 세계 해군 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것이 바로 지난 1998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잠수함을 만들어 가진 것이 1991년입니다. 이후 1992년과 1997년에 작은 훈련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드디어 1998년 우리 해군은 이종모함을 타고 가장 큰 무대인 림팩에 정식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국가 해군들에 비해 대한민국의 잠수함 부대는 어른들 경기에 출전하는 작은 꼬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잠수함도 너무 작고 볼품 없었으며 특히 잠수함이라는 이 무기를 운용한 지 이제 만 7년밖에 되지 않아 그 조작법이나 제대로 숙지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는 수준의 신생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국의 작고 귀여운 잠수함이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발각되어 침몰하거나 또는 경험 부족으로 큰 형님들 앞에서 어리버리 떨다가 혹여나 망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한국의 꼬마 잠수함은 림팩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그 대규모 가상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지더니 이내 순식간에 미 해군 소속 최강 원자력 잠수함을 포함 적 잠수함과 전함 총 13척을 박살내 버린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동안 탄 한 번도 레이더에 발각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거기 참가한 세계 해군들은 한국 잠수함의 이런 미친 전투력 때문에 크게 놀랐지만 아직 놀라기는 일렀습니다. 이듬해 열린 텐덤 트러스트 훈련에서는 바다 위의 성이라고 불리던 미 해군의 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를 어뢰 딱 한 방으로 명중시켜 격침에 침몰시키더니 2000년 림팩 훈련에서는 적 잠수함과 전함 11척을 침몰시키면서 여전히 단 한 번도 발각되지 않으며 끝까지 생존한 참가국 전체 유일한 잠수함이 되어 모두를 놀래켰는데, 그 다음 열린 2004년 림팩에서는 진짜로 큰 사고를 쳐버립니다. 이때 참전한 장보고함은 혼자서 무려 적군 30척을 격침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장보고함이 격침시킨 배들 중에는 당시 미국의 자랑이었던 핵추진 초대형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함도 있었습니다. 보통 핵추진 항공모함 한 대 가격이 약 15조 원 전후입니다. 그리고 그 항공모함 위에는 보통 70대 내외의 최신형 전투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장보고함은 그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있던 두 척의 최첨단 이지스함과 또 다른 두 척의 대형 순양함으로 촘촘히 막혀있던 그 방어망을 모두 뚫고 혼자서 항공모함을 침몰시켜 버린 후 그 미 해군 이지스함들과 순양함들도 이후 모두 격침시켜 버리면서 사실상 혼자서 미 항모전단 하나를 통째로 전멸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그때 공격받던 미 항모 전단을 돕기 위해 일본 해상 자위대가 보낸 구축함 4척도 오는 차례대로 격침시켜 버렸습니다. 이 공격에서 장보고함에 의해 격침되지 않은 적군은 미 해군 소속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딱 2척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공격이 이루어지는 동안 적군의 그 어떤 전함이나 레이더도 단 1초도 장보고함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유령에 의한 완전한 학살극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던 미 해군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바로 2004년 그해 미군에는 대잠 전함 대사령부라는, 즉 적 잠수함 공격에 대비해 미 해군을 방어하는 것에 특화된 새로운 사령부가 신설되어 운영됩니다. 이게 다 그때 우리 장보고함 때문에 놀라서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 해군은 지난 2022년 림팩 때에는 상륙군 사령관 역할을 맡아 하며 다른 국가들을 지휘했고, 또 작년인 2024년에는 아예 연합 해군 구성사의 부사령관이 되어 미군과 함께 전 세계 해군을 지휘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해군의 전투력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해군인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군이 처음 잠수함을 운용하기 시작한 게 불과 30년 전입니다. 미국은 120년 전부터 운용했고 프랑스는 15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은 과거의 연이은 불운들로 인해 경제든 군사력이든 아니면 그게 뭐든 간에 그 출발이 아주 늦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대신 일단 시작을 했다 하면 그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와 최단시간 내 그 분야 1등을 먹어버린다는 사실이 우리 해군의 잠수함 운용 능력 그리고 건조 능력을 보면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또 한 번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잠수함 말고 우리 이지스함과 구축함들 또한 그동안 림팩에서 쌓은 가상 전투 결과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자기들보다 덩치가 더 크고 스펙이 훨씬 더 좋은 상대국 구축함들과 붙었을 때 말도 안 되는 함포 운용 능력과 기동 전술로 앞서 보았던 우리 잠수함의 능력에 버금가는 진짜 미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바다 위 1급 암살자들입니다. 우리 해군이 이순신 장군님의 직계 후손인 걸 생각하면 이건 사실 그리 놀랄 일도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력을 최근 언급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랜드 연구소와 함께 미국 최고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는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올해 초 군사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며 아마도 곧 터질 것이 분명한 중국의 대만 침공에 있어 중국은 다른 누구도 아닌 결국 한국의 해군 때문에 그 첫 시작부터 발목이 잡혀버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물론 이 주한미군이라는 엄청난 부대는 거의 2개 여단 사이즈의 굉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큰 군대이긴 하지만 주로 육군을 중심으로 한 부대이기 때문에 중국의 초반 해군 함정 저글링 러쉬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숫자와 스펙으로 보았을 때만 보면 일본의 해군이 한국 해군보다 앞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양국의 이지스함의 숫자 때문에 일명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대신 일본에는 탄도 미사일이 없는 반면 한국은 엄청난 수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넘어 한국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을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미사일 강국이기 때문에 한국 해군과 그런 미사일 전력이 합공하게 되면 한국의 해군은 적을 상대로 정말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한국에게는 세계 최고의 잠수함 부대가 존재하는데 잠수함이란 무기는 기본적으로 육군 전투에서 스나이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바다 스나이퍼 전투에서 전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보여주는 한국의 잠수함이 그 길목을 막고 있게 되면 아무리 많은 적도 절대 그 길을 마음대로 오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결국 그게 언제든 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중국군은 초반 미사일 러시에 이어 이후 그들이 보유한 가장 거대한 군대인 중국 해군의 그 수많은 군함과 상륙함을 가지고 중국 본토부터 대만까지 그 180km의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이 길목을 한국의 잠수함 스나이퍼들이 막아버리고 또 마찬가지로 강력한 한국의 군함들이 초반에 저지를 하면 제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군함을 가진 중국 해군이라고 할지라도 후속 부대인 미 태평양 제7함대와 일본 해군이 도착할 때까지 아마 중국 해군은 한국 해군에 막혀 바다 한가운데서 발이 꽁꽁 묶인 채로 절대 그 바다를 넘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중국에 있어 대만 침공의 핵심은 바로 속전속결인데 그런 속도전을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게 저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 세계 최강의 잠수함 운용 능력과 군함 운용 능력 그리고 세계 최강 미사일 능력을 가진 한국 해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중국의 대만 침공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한국 해군이라는 뜻입니다. 윗집에 사는 미친 친척들 때문에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전세계 2, 3위급이나 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육군 전투력을 가지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그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아서 그렇지 전세계 해군에서 모두 인정하는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 잠수함 부대 그리고 군함 운용 능력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은 마찬가지로 공군기 불모지에서 뜬금없이 짠하고 만들어낸 후 전세계 최고 히트기가 된 FA-50에 이어 이제는 본격적인 헤비급 프로파이터인 KF-21까지 지금 차근차근 완성해 가고 있는 우리 공군처럼 그리고 또 말하면 입만 아픈 우리 미사일 능력까지 그렇게 육해공 그 어느 한 곳 빠지는 곳 없이 정말 야무지게 탄탄하고 강력한 우리 군에게 지금 딱 한 가지 정말 소원처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안 그래도 넘사벽인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투력을 아예 저 우주 밖으로 보내주게 될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항공모함보다도 그 원자력 잠수함이 한 500배는 더 갖고 싶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아저씨가 빨리 이 복잡한 관세 싸움 좀 잘 정리하신 다음 지난번 정말 쿨하게 우리 미사일 사거리 없애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나라에게 너무도 필요하고 또 가장 잘 어울리는 최강의 원자력 잠수함도 만들 수 있도록 제발 그렇게만 딱 해주시면 아마 복 받으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실 겁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